노랑이입니다. 노랑이의 보호자께서는 우리 아이는 현재 생활에서 보행, 대소변, 침 등으로 제일 불편해서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 언어, 교육 등은 다음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답변을 해주신 노랑이의 보호자는 조부모님이신데요. 보행, 대소변, 침 등의 불편이 가장 커 인지, 언어, 교육 등 크게 신경 쓰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호자께서는 전자의 말한 부분, 보행, 대소변, 침 등은 조금 더 기본적인 것이고 후자의 말한 부분, 인지, 언어, 교육 등은 조금 더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듯한데요.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아이에게 이런 교육, 양육 영역에서 혹시 필요한 부분은 없을까요? 네, 일단 장애아동을 그 조부모님께서 돌보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대소변 훈련을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영유아들도 대소변 훈련, 그러니까 소변 가리기, 기저귀 떼기를 하려면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정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대소변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이들은 여기에 보태서 방광의 위성숙이라든지 관략근의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복근의 힘도 굉장히 많이 없고요. 이런 상태에서 대소변 훈련 가리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는 건 변기에 잘 앉아 있을 수 있는 근육의 어떤 안정성, 자세의 안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뇌병변이 제일 어려운 게 자세의 안정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금방 변이가 사라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여기에 맞는 자세의 보조도구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아직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각 아동에 맞는 그런 도구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대소변 훈련들을 잘 못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맞는 기구들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혹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그 일반 영유아들도 대소변 훈련을 할 때는 매일 아침 처음 첫 소변 아니면 잠자리 들기 전에 마지막 소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그것만 한 가지 꾸준히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이게 기저귀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꾸준함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났을 때 아무런 어떤 급박한 어떤 그 진행되는 상황이 없을 때 조용할 때 그 아이가 선호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환경에서 편안하게 볼일을 볼 수 있도록 계속 환경을 제공해주는 일을 하려면 그 일이 어떻게 보면 2년, 3년이 걸릴 수 있는 굉장히 꾸준함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침을 잘 삼키는 일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침을 삼키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연화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한다든지 구강 훈련을 한다든지 근육 훈련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복합이 되어야만 침을 잘 삼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 그 일반 아이들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옆 사람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내가 물어보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는지, 그 물어보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삶의 굉장히 기본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훈련들이 인지나 언어나 교육 등의 어떤 훈련들이 그런 자극들이 이 노랑이의 대소변 가리기나 침을 잘 삼키는 일에 훨씬 더 도움이 되면 되지. 이것이 매개가 돼서 이것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주지. 그렇지 않고 인지가 전혀 안 되는데 언어가 전혀 안 되는데 교육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는데 대소변 훈련 가리기나 침을 잘 삼킬 수 있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료와 교육은 별개가 아닙니다. 치료와 교육이 꼭 병행이 되어야만 앞에서 할머니께서 꼭 바라시는 보행이나 대소변, 침 등의 불편함도 서서히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또 인지, 언어, 교육 등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꼭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뭐 비장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꾸준함과 인내심으로 하나의 기능을 획득하는 것처럼 우리 노랑이 같은 친구들이 대소변이나 뭐 보행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교육적인 요소들, 양육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말인 것 같고 물리치료를 진행할 때도 역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생활 방식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가 그 아이의 대근육의 어떤 기능을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노랑이의 조부모님이 보통 조부모님들은 아이의 어떤 예쁨, 맹목적인 어떤 사랑이 좀 더 크신 경우가 좀 더 많고 또 시대가 조금 더 앞선 시대에 사셨기 때문에 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걸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교육이나 양육에서 잘 신경을 쓰셔서 오히려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랑이입니다. 노랑이의 보호자께서는 음식을 씹고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고 언어 능력, 인지 능력, 상호 능력이 매우 약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노랑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발달이 느린 아동에게 좀 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발달을 유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중 음식을 씹고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노랑이의 경우 저희 프로그램에서 작업치료 선생님이 연화치료적 접근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노랑이의 경우 어떤 문제가 있어 씹고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에서 어떻게 유도해주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부연 설명에 아동이 침을 많이 흘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가 흠뻑 젖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침을 손으로 만지고 물건을 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침을 흘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거나 유도를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구강 내 압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은 애기 신생아들은 침을 흘리지 않잖아요. 신생아들이나 아니면 12개월 미만 아이들은 삼킨 반사가 있어서 자동으로 꿀떡꿀떡 삼켜요. 그러다가 움직이면 자기만 움직인다고 입에 침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2살, 3살쯤엔 침을 막 흘리게 되고 움직임에 기술이 올라가면서 이제 꿀떡꿀떡 삼키는 부분을 잘 하게 돼요. 압력도 증가다 하게 되고. 근데 이 아이는 몸을 휘청휘청거리면서 걷고 고개도 막 흔들흔들거리면서 걷고 있더라고요. 움직이는 중에 구강 내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들은 이 아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구강의 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쪼개서 가르치고 그리고 전체를 가르치고 하는 연습을 시키면 좋을 텐데 그래서 구강 내 압력을 유지하려면 혀가 입천장 위에 위치해야 되고 쉬고 있을 때 이제 볼이 이제 이빨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압력을 평상시에 압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을 때 입천장에 혀를 붙이고 볼을 안쪽으로 모으는 연습을 같이 하고 그리고 움직이다가 멈춰서 또 압력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고 이거는 뭐 도구를 사용하든 언어 지시가 되면 언어적으로 하던 해서 압력을 유지하는 것을 정지된 상태에서 하고 움직이다가 정지된 상태에서 하고 움직이면서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주시면 침을 흘리지 않는 아이로 잘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혀가 입천장 쪽에 닿고 네. 볼이 이렇게 이빨 쪽으로 네. 오므려진 그냥 평상시에 저희가 담을 때 당연히 하는 것들을 장애가 있는 분들은 못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의미로 구강 내 압력이 좀 떨어져 있다라는 네.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노랑이의 보호자분께서도 네. 구강 내 압력이 중요하구나라는 건 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집에서 어떤 치료사가 하는 건 치료사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보호자가 해주실 수 있는 활동, 구강 내 압력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삼킴에 문제가 없는 아이라면 껌을 씹고 입천장에 껌을 붙이는 노력을 시키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삼킴에 문제가 있는 아이라면 뭐 이게 뭐 물렁물렁한 거를 입에 넣고 그거를 누르는 운동식으로 연습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는 활동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빨거나 부는 활동들도 그게 단계가 있거든요. 모어 프로토콜이라고 그런 빨거나 숨 쉬거나 하는 단계를 선생님이 좀 적용을 하신다면 교육 프로그램으로 적용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노랑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연화 치료를 실제로 하고 있으니 네. 그 담당 선생님한테 지금 단계가 어느 쯤에 와 네. 있는지를 여쭤보고 그거에 맞는 활동들을 좀 네. 하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노랑이의 담당 선생님에게 다음은 노랑이입니다. 노랑이 보호자께서는 걷는 자세가 불안정하고 추후 성장해서 척추, 고관절, 다리 등 근긴장도가 약해 자세가 틀어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노랑이와 같이 근긴장도가 높지 않은 아동의 보행 시 자세가 약간 틀어지는 것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치료 혹은 일상생활에서 아이에게 어떤 훈련 방향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흔히 말하는 정상 보행 패턴을 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걸까요? 이런 아이에게 보조도구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아까 이제 정상 보행 패턴에 대한 얘기는 아까도 잠깐 나왔던 얘기이긴 하지만 노랑이와 관련해서도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긴장도가 높지 않은 아동이 근긴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행과 관련돼서는 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어렸을 때 걸음마를 배우셨나요? 배우지 않았죠. 배우지 않았죠. 근데 다들 동일한 보행의 형태들을 띠고 있어요. 유사한, 꼭 같진 않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효율적이라서. 맞습니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아까 제가 주된 이동 전략을 우리가 걷기를 잡은 이유. 오리걸음으로 이동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겠죠. 양발로 캥거루처럼 점프하는 것도 힘듭니다. 네, 걷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은 장애 아이들마다 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전략을 찾아 나갈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주면 되죠. 스스로 자기가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물리치료사와 같은 전문가들은 그 보행 패턴을 아이가 선택했을 때 나중에 혹시 한쪽이 너무 많이 써서 나중에 통증이 발생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좀 더 크면은 이게 어려울 수 있다든지 이런 판단이 되면은 그걸 조금 바꿔주는 그런 도움을 줘야지 정상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정상 보행 패턴으로 가야 돼 라고 하면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발등에 있는 근육이 마비가 돼서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발등이 잘 안 들리는데 누가 와서 넌 예전처럼 걸어야 돼라고 막 강요를 하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게 안 되는데. 예. 저는 대신 발목을 안 쓰는 대신 무릎을 써서 걸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기회를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거를 강요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를 생각을 하지 어떻게 하면 예쁜 모양의 다른 친구랑 똑같은 모습으로 할까를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게 좋은 보행 훈련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이동을 할 때 보조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그걸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은 저는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잘 안 돼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약간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내가 팔을 움직이기가 힘들고 다리를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물론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요, 사람보다는 기계가 훨씬 편할 때도 있어요. 도구가 훨씬 편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치료사, 그 도움을 준 사람이
치료사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저를 뭔가 약간은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려고 하는. 근데 가끔은 아이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보조도구를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좀 더 아이에게 적극적인 현상들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도구는 아이들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촉진하는 측면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교수님의 용어 선택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용어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적용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만났던 어떤 아이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어머님이 굉장히 많은 치료를 다니셨어요. 일본에도 가셔서 유명하다는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고 오시고 이런 친구였는데 걷는 게 너무 무서웠던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걷거나 발을 조금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엄마가 어디선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치료를 하다가 물어보니 잘 못 걸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던 친구가 좀 떠오르는데 그것처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동이라는 전략을 자기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찾아 나가야 하는데 그것들을 어른들이 막지 말자. 그리고 어떤 도구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말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 얘기를 듣다 보니 저도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비장의 아이들 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아이들의 거기에 그 안에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은 담겨 있지 않았죠.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 사회적으로 원하는 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혹시 장애아이를 치료하는 부모와 치료사들은 다들 스카이캐슬의 주인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비장애 아이들처럼 달려다니거나 뭐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이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아이들은 아주 극소수거든요. 근데 모든 치료사들과 모든 부모님들은 그 방향을 위해서만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 안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행복이었잖아요. 우리가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결국에 우리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는 아이들이 그 속에서 행복한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컸으리라 생각이 돼요. 우리가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한 번쯤 다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치료사로서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는 그 선생님처럼 그 어머님들한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노랑의 보호자분도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찾을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